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영남을 중심으로 한 보수 결집세가 뚜렷이 나타나며 지방 권력을 놓고 벌이는 여야의 삿바 싸움이 이제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며칠 안에 종전 선언을 하자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의 생각은 달라 보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의 긴장도 아직 여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종전 합의안을 보내고 답을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이란 유조선을 추가 공격하며 빠른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이란이 시간을 끌고 있어 언제 결론이 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첫 소식 워싱턴 DC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해상 봉쇄를 뚫고 오만만 항구로 진입하던 이란 유조선 두 척에서 갑자기 연기가 솟구칩니다. 미사일에 맞은 듯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미 중부사령부는 미 해군 전투기가 이란 유조선 두 척에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데 이어 연이틀 폭격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이 끝나면 훨씬 더 강력히 타격할 거라며 종전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곧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Look, they have no military. We have not a lot left. We'll see what happens.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몇 시간 내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협상 진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re expecting a response from them today at some point. We have not received that yet, as you know. 이란은 해상 봉쇄에 맞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미국의 이번 공격을 제한적 교전으로 규정하며 종전 협상과는 별도라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의 답변이 조만간 전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중국 방문 전 이란 전쟁 종전 선언을 바라고 있지만 이란 측이 답변을 미룬 채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어 현재로선 방중전 마무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석유 수출 핵심 거점인 하르그 섬 인근에서 다량의 기름 유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순 사고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해상 봉쇄로 석유 수출길이 막히게 된 이란이 고의로 방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지현 기자입니다. 이란 하르그 섬 서쪽 바다에 거대한 기름띠가 퍼져나갑니다. 현지 시간 6일 대량의 원유 유출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해상오염 면적 50여 제곱킬로미터 원유 유출 규모는 3천여 배럴로 추정됩니다. 약 6에서 7만 명의 하루 사용량입니다. 유출된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영해 방향으로 이동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유 탱크나 파이프라인 손상으로 인한 사고일 수도 있지만 원유 저장 시설이 꽉 차 이란 당국이 고의로 방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짚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원유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생산 시설 손상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몰래 흘려버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성공적이라며 이란 원유 저장고가 곧 한계 상태에 이를 거라고 예고해 왔습니다. The blockade's been amazing. It's like a piece of steel. Nobody's going to challenge the blockade. I can say this, Iran wants to make a deal. 이란은 산유국 카르텔을 탈퇴한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이틀 연속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앞서 전날에는 인근 해역에서 바베이도스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는데 이란 매체는 원유 수출을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소지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가 난 HMM 나무호에 대한 조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선체 외부에 육안으로 보이는 뚜렷한 폭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발음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고 진화용 이산화탄소가 새어나왔다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두바이항 수리조선소에 정박 중인 HMM 나무호입니다. 정보조사단은 이틀째 선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확인한 건 선체 외부. 육안으로는 구멍이나 그을림 같은 뚜렷한 외부 충격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선원 진술에서는 다른 정황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폭발음을 들었다는 진술,
그리고 화재 진압을 위해 넣은 이산화탄소가 외부로 새어나왔다는 말도 나왔다는 겁니다. 핵심은 폭발과 화재가 난 기관실입니다. 포탄 사격을 받았으면 그 기관실 내에 총탄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탄피나 이런 것들 그 총알을 보고 이제 어디서 공격했는가 그런 거 확인해야 되는데 사고 해역 주변에서는 이란의 경고 방송이 이어지는 등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f any vessel try to pass through the strait without our permission or with AIS off or out of announced route will be targeted immediately. 나무호가 이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사단은 기관실 내부를 살피고 CCTV와 항해 기록 장치 VDR 등 자료 분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사고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경북 빼고 다 승리할 것이다. 지난 2월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15대 1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민주당의 이와 같은 낙관론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울산과 경남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박빙 양상을 보이는 조사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선거에 눈을 돌렸던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영남에 간 것도 이른바 동남풍을 차단해야 한다는 전략적 행보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고 유경수 여사 생가가 있는 충청에 가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립니다. 전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꼼꼼함을 닮았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재수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도와드리고 싶은 당에서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 정 대표가 부산을 찾은 건 지난 4일 이후 닷새 만입니다.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의 보수층 결집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이어 전태진 울산 남구갑 후보의 개소식도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되며 지도부와 각을 세웠다 가처분 신청으로 다시 공천을 받은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를 만나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선 여권의 공소 취소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놨더니 이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다 없애겠다고 합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은 공소 취소를 모른다고 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겨냥해 노모에게 물었더니 무시하느냐고 역정을 내셨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북구 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소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여권을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한 후보를 포함해 경쟁자인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세 사람은 내일 일제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엽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지지자들의 포옹을 받으며 연단에 오릅니다. 부산 북구갑 출마를 공식화한 한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공소 취소는 계엄과 다를 바 없다며 실제로 공소 취소가 진행되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시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하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해서 끌어내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겨냥해 이 대통령이 보낸 대리인을 꺾어 헌법 파괴를 막고 보수를 재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하 후보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경로당과 어린이 축제 등을 돌며 바닥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제 목이 많이 쉬어서
내일 새 후보는 나란히 선거사무소를 개소합니다. 특히 박민식, 한동훈 후보는 내일 오후 2시 같은 시간에 열리는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 후보의 개소식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한 후보는 참석 의사를 밝힌 친한계 의원들의 방문을 만류했다며 국회의원이 많이 온다는 걸 보여주려 같은 시간에 개소식을 여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열리는데 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서울 선거는 여전히 부동산이 쟁점입니다. 이번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0,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정부 정책을 놓고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주장은 엇갈리는데요. 그래도 지난 선거 때처럼 생태탕이니 페레가모니 하는 논쟁이 아니라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김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2030년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주택가 기업, 상점, 공원 등이 입주하는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정부는 특히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당초 6천 가구에서 10,000가구로 공급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지난 3월 10,000가구 공급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정부와 협상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용산을 닭장 주거단지로 만들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늘어나는 자가용 통행량과 대중교통, 주차장 수요량은 무슨 수로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10,000가구로 늘려서 발표함으로써 학교 부지 마련해야 되고 도로 사정 다시 재점검해야지 되고 그리고 녹지 면적도 줄어들어서 정 후보는 세계 도시의 공동적 처방은 업무지구에 복합화라며 세계 도시 계획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글로벌 무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가 10년간 용산을 방치해놓고 5번째 기회를 달라고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는 또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00세대 미만은 구청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넘겨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 후보는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에 서울시가 개인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4050 세대 맞춤형 지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검찰의 조작 기소, 부산에서 당했던 흉기 테러, 그리고 조작 언론에 의한 명예살인을 자신에 대한 3대 살해 위협으로 규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은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야권은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불거진 자신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발표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범에 의한 흉기 살인과 함께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을 3대 살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 같은 위협에도 국민이 살려주셨다며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누가 테러범을 동원했고 어떤 언론이 조작 언론인지 입증됐다며 극단적 표현에 국민들이 숨막히는 심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조홍천 경기지사 후보는 법치국가에서 최고 권력자가 주장하면 그걸로 진실이 되느냐며 황당무계한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이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를 조작이라고 단정한 걸 두고 공소 취소의 본심이 드러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정당한 법의 심판마저 사법살인으로 포장했다며 셀프 범죄 세탁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지우려 발버둥 칠수록 국민은 오히려 그 죄를 더욱 또렷하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공소 취소 대응 TF를 구성해 헌법 질서 유린 행태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중반전에 들어간 지방선거 얘기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뉴스더에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좀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SNS의 여러 언급 중에서도 조작 기소라는 말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 청와대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사실상 선거 뒤로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검찰에 의한 불법 행위 그리고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접적으로 기소가 조작됐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대통령은 조작 기소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물론 대통령이 사건의 당사자란 점에서 기소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밝혀질 문제를 최고 권력자가 먼저 나서서 조작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죠. 야당이 일제히 비판에 나선 것도 그 문제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이 야당은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내용 가운데 이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건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만큼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공소 취소를 계엄과 비교하면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 야권에서 공소 취소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여주는지 드러낸 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을 가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겠지만 적어도 보수층 일각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된 이후에 진행된 지난 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8%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에 무당층은 6%포인트 줄었는데요. 이를 보면 보수 결집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야권이 공소 취소의 위헌성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면 여당은 또다시 계엄 심판론을 들고 나오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계엄 당시에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제거 계획이 담긴 이 노상원 수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계엄 요건 강화 내용이 담긴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엄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꼬집은 것 역시 이 같은 여권의 기조와 무관치 않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결국 과거 벌어진 계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공소 취소에 대한 견제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리느냐 선거 막판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선거 이야기가 한창이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민주당의 전당대회일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김민석 총리의 행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총리실 설명은 아직 김 총리의 정치 스케줄 정해진 바 없고 지금은 국정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김 총리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들리는데요. 여권 원로 그리고 민주당 상임위원들과 잇따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안수사 요구권을 논의하라 이렇게 강성 지지층 요구대로 좀 지시를 했다거나 네.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것 등을 두고도 차기 전대를 위해서 슬슬 몸풀기를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김 총리의 전대 출마 여부를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벌써부터 이 총리까지 후보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8월 전당대회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소취소 특검 등 예민한 현안들이 선거 이후로 밀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차기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까지 갖게 되는 만큼 여권 내 권력구도 물론 이 전국 주도권의 향방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친명이든 친청이든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된 건데요. 특히 정 대표는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서 이미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 만나고 있습니다. 친명계로선 몸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지방선거 직후에는 김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 여부 결정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실 설명대로 그래도 아직은 국정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소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간만에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이는 주말이었는데요.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등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나들이 나서기 딱 좋았는데 도심 곳곳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려 곳곳이 인파로 붐볐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국기가 새겨진 노점 앞에 바게트와 시나몬롤을 사려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고 이란 전통 음료를 파는 곳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애기랑 같이 주말에 날씨가 좋으니까 다양한 이제 문화랑 음식도 체험할끔 해서 오게 됐습니다. 70여 개국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심 축제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이들은 애군을 물리치는 우크라이나 전통 인형에 직접 장식도 해봅니다. 주말에 아이랑 집에서 있으면 아이도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인형 만들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더운 것도 모르고. 멕시코의 전통 의상을 착용해봤는데요.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유채꽃밭 위에서 아이와 엄마 아빠가 비눗방울을 날립니다. 그림을 그려 넣어 바람개비도 만들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선선한 강바람을 맞으며 봄을 만끽합니다. 해도 밝고 너무 따뜻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바람도 아주 시원하게 불고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3도, 대구 24도 등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는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태운 셔틀버스가 전신줄을 들이받아 버스에 탑승해 있던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로 인근에선 한때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에게선 약물 반응이 나왔는데 이 남성 한 달째 감기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색 버스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갑자기 멈춰섭니다. 무언가에 부딪힌 듯 버스가 뒤로 밀려나고 놀란 행인들이 길 건너편에서 버스 쪽을 쳐다봅니다. 버스 앞 유리창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서 어린이 약 10명 등 30여 명이 탄 버스가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전신줄은 약 6시간 만에 교체됐지만 현장엔 산산조각난 버스 유리창 등 사고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호가 걸려서 차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갑자기 반대편 차선으로 휙 돌진하더니 바로 쿵 소리가 나서.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어린이 3명 등 모두 5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신주가 파손되면서 인근 97세대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냉장고가 꺼졌기 때문에 그 물건을 다른 데로 이동하니라고 손해 많이 봤을 겁니다, 오늘. 경찰 조사 결과 버스 운전자인 70대 남성에게서 약물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감기약을 한 달째 복용 중이라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술에 약물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이 붙잡힌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한 약물, 얼마 전 있었던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썼던 약물과 같은 성분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 숙인 여성들이 승합차에서 차례로 내립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입니다. 약물로 살해하려 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두 사람은 직원 남편이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관장은 경찰 조사에서 알약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직원을 통해 1.8리터짜리 소주 페트병에 풀어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약물은 주로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데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사용한 물질입니다. 범행에 쓴 약물이 모텔살인 김소영 모방하신 건가요? 경찰은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전문의약품이라서 일반적으로는 못 가져와요. 무조건 처방받았어요. 경찰은 피의자들이 직접 약물을 처방받았는지 의료 기록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김소영을 모방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어린이날 발생한 광주 여고생 흉기 피습 사건 기억하시죠? 흉기 난동범의 범행 이유는 사는 게 재미없어서였습니다. 이런 이상동기 범죄 매년 40건 가까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뚜렷한 징후가 없어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과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반복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김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 리본 너머 영정사진을 든 남성이 힘겹게 서 있습니다.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흉기 피습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장례를 마친 유가족이 차마 집으로 가지 못하고 사건 현장을 다시 찾은 겁니다. 범인은 24살 장모 씨. 귀갓길 여고생을 살해하고 구조에 나섰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그 여학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야 갑자기 이제 범행 충동이 생겨서 범행을 했다. 2023년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고도 가명을 요청해 논란이 됐던 흉기 난동 살해범 조선.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호공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뒤이어 14명의 사상자를 낸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최원종까지 반성문 지출 의향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구치소 가서 쓸 계획입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127건, 10건 중 3건 이상이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 80%가 전과자였고 이유 없이 분노를 표출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불만이나 뭔가 극도로 막 이렇게 좀 혐오 같은 걸 표출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같이 그런 거를 좀 줄이는 거랑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비극을 막아달라는 유가족의 절규는 이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제발 정말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할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무고한 희생이 반복돼야 하는지, 우리 사회는 언제쯤 이 무릎에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여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 내에선 특검에 파견되면 사표를 쓰겠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사회부 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조 기자, 법안에 따르면 이번에도 상당수의 검사들이 파견이 된다고요? 네, 특검 법안에 따르면 이 파견 검사는 30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일선 검찰청의 인력 사정이 최악이라는 점인데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말을 들어보시죠.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과 또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나는 미제 등으로 인해 염려와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3월 기준 검찰의 미제 사건은 12만 건이 넘습니다. 2024년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죠. 지금도 검사 한 명당 이 300에서 500건씩 미제 사건이 쌓여만 가는데 검사 30명을 빼가면 최소 9천 건의 사건이 더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특검에 파견을 가겠다는 검사들도 있나요? 통상 특검 파견은 지원도 받지만 추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일선에선 불러도 안 간다, 차라리 병가를 쓰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또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아예 사직을 하겠다는 검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피하는 이유는 결국 법의 곡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특검에 가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가 정권이 바뀌면 본인이 직접 수사 대상이 돼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특검에 가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면 법 왜곡죄를 걱정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이 주장하는 이 조작 수사의 실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른바 연어술판 회유를 놓고 대검이 조사했고 이어서 법무부가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고검 TF가 조사를 하고 있죠. 조사만 2년을 한 겁니다. 하지만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기소할 만한 이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고 징계 근거도 불확실한 상황이죠. 국정조사에선 여권 주장에 반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중선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임명된 특검이 증거에 반해 무리하게 공소 취소를 지시할 경우 그 밑에 있다가 법의 국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특검법 8조엔 지위에 따르지 않는 검사를 공소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이견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법조계에선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죠. 네. 법조계에선 이번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안대로라면 현재 1심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 6건이 판결 전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1심 무죄인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치하로 무죄 확정될 수 있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공직선거법 사건도 그 심리 과정을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법과 정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평등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영역을 입법부가 만든 특검이 가로채는 삼권 분립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검사들이 기피하는 이유 잘 알겠는데요. 검찰의 미제 사건이 느는 만큼 결국 불평과 피해, 국민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얼마 전 청주에서 응급분만이 필요한 산모가 제때 병원을 잡지 못해 끝내 태아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이른바 분만실 뺑뺑이 사고인데 반복되는 사고에 한국식 모자 전문 병원이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전남 목포의 30대 산모는 출산 예정일 한 달 전 갑자기 양수가 터졌습니다. 응급 분만이 필요했지만 인근 대학병원 2곳은 거절했고 결국 분만실을 찾아 순천까지 1시간 넘게 달려야 했습니다. 거리가 100km가 넘거든요. 놀랬죠. 응급실 뺑뺑이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응급 분만은 아기를 받을 산과와 신생아 집중 치료를 맡을 소아과가 모두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병원에는 분만실 옆에 신생아실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에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도 있기 때문에 이 고난도 분만이 가능합니다. 비호흡곤란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처치를 해야 되거든요. 아기를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가 필요하고요. 30주에서 36주만큼 책임지고 우리가 할 테니 우리 지역을 우리가 지킨다는 개념으로.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지역별로 설치된 중증, 권역, 지역 모자의료센터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처럼 분만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을 갖춘 한국식 모자 전문병원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신 주수와 태아의 체중 등 구체적인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재편하거나 산모 대신 의사가 병원을 오가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산모 데리고 뭐 할 게 아니라 의사가 와서 여기 다 세팅돼 있으니까 그런 어떠한 인력의 그 운영에 좀 묘미를 좀. 복지부는 다음 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분만 안전망 구축 논의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수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위태로워 보입니다. 건설사들이 조합원 표심을 잡겠다며 이주비 100% 지원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걸고 있는데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재건축 사업지입니다. 최고 49층 614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곳 조합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이주비와 추가 분담금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분담금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구나. 또 지금 이제 어디로 나가서 또 어디서 살 것도 없으니. 수주 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은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한 건설사는 LTV 100% 이주비 지원에 CD금리로만 제한했습니다. 다른 건설사는 사업비 조달 금리를 CD금리보다 1%포인트 낮춘 마이너스 금리를 내놨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선 금융 비용이 줄면 추가 분담금 부담도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법적 리스크입니다.
추가 이주비 대여는 가능하지만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조건은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구청도 이런 취지의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습니다. CD금리에서 플러스 0%라는 내용 자체도 실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출금리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최악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거나 공사비의 2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좀 불거지면 시공사 지위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될 수 있겠죠. 당장은 조합원에게 유리해 보여도 나중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메워주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국민참여형 펀드가 오는 22일 출시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정책 펀드인데요. 워낙 혜택이 많은 만큼 인기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가입하는 건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돈이 보이는 경제, 이낙원 기자입니다. 향후 5년 동안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 펀드. 정부와 민간이 75조 원씩 투입합니다.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이 가운데 6천억 원은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로 조성되는데 22일 관련 상품이 출시됩니다. 수익률이 보장되진 않지만 원금의 20%까진 손실이 나도 나라 돈으로 메워주고 연말정산 때 10%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8천만 원 연봉자가 3천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288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 배당 소득도 9%로 분리과세됩니다. 세금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투자금의 10% 정도가 될 것이고 거기에 우선손실 보전 조항까지 들어가서 20%를 더 얻으시기 때문에 30% 정도의 이득은 기대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2일부터 3주간 판매되는데 선착순으로 가입 신청을 받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2주 동안 판매액의 20%, 1,200억 원은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물량은 3주 차에 전 국민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가입액은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입 해지는 5년간 안 됩니다. 또 3년 이내에 해당 펀드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1940년대부터 수집한 미확인 비행 물체, 이른바 UFO 파일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총 161건으로 세계 각지는 물론 달 탐사 중에 찍힌 영상과 사진까지 포함됐는데 과연 UFO의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김충영 기자입니다. 달 표면 위로 빛나는 물체들이 삼각편대를 이뤘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가 포착한 미확인 물체입니다. 아폴로 12호도 수직 형태의 푸른 영상을 촬영했는데 무엇인지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와 영상 자료는 총 161건에 달합니다. 중동에선 별 모양의 이상 물체가 카메라에 잡혔고 미국에선 환한 빛을 내는 작은 물체가 풍력 발전기 사이를 빠르게 이동합니다. 194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수집된 자료들인데 미 국방부는 미해결 사건들로 정부가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UFO의 존재 여부를 공식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UFO에 대한 관심은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외계인의 존재를 언급하며 촉발됐습니다. Are aliens real? They're real, but I haven't seen them. And... 당시 하루 만에 외계인과 접촉했다는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발언을 정정했지만 관심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료 공개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투명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앞으로 몇 주 간격으로 영상과 자료를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영국의 우익 성향 신생정당, 영국개혁당이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현 집권 노동당은 텃밭까지 뺏기며 참패했는데 주요 정책 철회와 경제 부진으로 표를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개혁당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축배를 듭니다. But after 4.5 years of psychodrama with the last Conservative government, and with Labour about to start ripping themselves apart, that's the last thing the voting public want to see. 2018년 반이민, 반유럽 통합을 내걸며 출범한 영국개혁당은 현지 시간 7일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잉글랜드 136개 지방의회 5천여 석 가운데 1,400석 넘게 차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석을 이번에 새로 얻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의회에서도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They all give you a pack of lies, but Reform seems to be saying more what I'd like to see happen than the others. So yeah, I've voted for Reform. Got to be. So yeah, as I say, you need a change. 반면 중도 좌파 성향의 현 집권 노동당은 텃밭을 대거 잃으며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노동당은 아직 집계가 끝나기 전인데도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서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웨일즈에선 1999년 자치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정권을 내주는 겁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지 불과 2년 만에 주요 정책 철회와 경제 부진 등으로 민심을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보수당과 노동당이 중심이 된 사실상의 양당 체제도 저물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o it's a fragmentation of Britain's two-party system into a 5 or 6-party system.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정치적 부담에 직면하게 됐지만 사퇴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 덕분에 봄나들이 즐기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내일까지 큰 일교차와 자외선만 유의하신다면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한낮에 25도 안팎으로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2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건조특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 야외 활동 시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광주 8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5도, 청주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뉴스7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